안녕하세요. 김용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공부할 작품은 그 가사 작품 중에 허난서론이라는 여성 가사, 여성 작가가 쓴 규원가라는 작품입니다. 자, 이 규원가라는 작품은 처음에 그 규자가 규방규자예요. 규방이라는 것 자체는 여자들이 거처하는 방, 이걸 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원자라는 것은 원망할 원자인데 남편이 나가가지고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짜증이 나겠죠. 그래서 남편을 원망한다 그래서 원자, 원망할 원자를 썼고요. 가짜는 노래 가짜입니다. 그러면 규원가라는 이 제목을 통해서 봤을 때 이 작품은 규방에서 남편을 기다리면서 원망하는 여성의 노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작품을 쭉 읽다 보면 이 허난서로이라는 작가가 남편에 대해서 원망하고 어떤 한스러워하는 그런 마음만 담고 있지 않고 작품을 읽다 보면 남편을 그리워하는 내용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원망 일면도로만 작품이 써진 것은 아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두시고요. 자, 먼저 작품 개관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관례는 규방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규방가사라는 것은 규방, 즉 여자가 거처하는 방을 규방이라고 그랬죠. 오른쪽 단에 보면 규방가사에 대한 설명이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냥 조선시대 양반 분해자들이 주로 향유했던 여류가사를 일컫는 말인데 같은 말로 내방가사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규방가사, 내방가사는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른쪽에 뭐 서정가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 서정가사라는 개념은요. 자신의 개인적 감정을 중심으로 작품을 썼기 때문에 서정가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성격, 남편을 원망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남편에 대한 탄식합니다. 자기 신세도 탄식하고요. 그리고 자기 신세에 대해서 체념적인 그런 어떤 모습도 보이는 작품입니다. 형식은 사음보의 연속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음보라는 것 자체는 음보가 네 가지로 간다라는 얘기죠. 그 음보에 대한 설명은 조금 복잡한 그런 개념인데 그 네 개의 걸음을 걸을 때 한 마디를 부른다 그래서 사음보라고 하는데 앞에 보시면 세 글자 또는 네 글자에 3, 4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 3, 4조가 두 번 반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 4조가 두 번 반복되기 때문에 그거를 합해서 사음보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엊그제 젊었더니 3, 4조죠. 하마어이 늙었다 할 때 대략 3, 4 정도가 되는 거니까 3, 4조가 몇 번 반복돼요? 네 번, 그렇지. 두 번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사음부 율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가사 작품은 시가문학이기 때문에 이 운율을 가지고 있죠. 노래로 불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사음부 율격을 갖고 있고 연속체라는 것은 이 사음보가 초장, 중장, 종장하고 끝나는 시조와는 다르게 계속 쭉 이어져 있죠. 그런 부분에서 이 작품은 가사문학은 연속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주제는 봉건사에서 분여자의 한과 원망의 정을 다룬 작품이고요. 작품의 의도 좀 알아둡시다. 자, 첫 번째 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두 번째 거, 사대부의 전유물이었던 가사의 작가층이 여성으로 확대된 계기가 된 작품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뭐 그 정도 작품의 개관 알아보시고요. 자, 서사 부분 독해 들어갈게요. 서러운 회포를 적는 감회를 다룬 부분이 서사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읽어볼게요. 엊그제 젊었더니, 들어가기 전에 쌤이 여러분들 꼭 당부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사는요, 특히 이제 고전문학 작품이 다 그렇지만 해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해석을 못하면 당연히 문제에 접근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모든 고전 작품을 다룰 때는 해석이 정묘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오고 함정을 만들었더라도 여러분들이 접근하는데 무리가 없게 됩니다. 명심하세요. 그래서 계속 이 동영상을 돌려보면서 저긴 해석이 도대체 어떻게 되고 저 문장의 의미가 뭐고 저 단어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꼭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해두셔야 됩니다. 자, 엊그제 젊었더니 엊그제 자기가 젊었대요. 하마, 벌써란 뜻이에요. 하마는 벌써 어이 다 늙어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기는 굉장히 젊었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년 행락, 소년 시절의 즐거움이 행락이라는 것이 즐거움이죠. 락이 즐거울 락자니까 어렸을 때 그 즐거웠던 그 모습을 생각하니 선생님 이 여자 작가가 쓴 작품이라고 그랬는데 왜 소년 행락이라고 해서 소년이라는 말을 썼어요. 소녀라고 쓰지 않고요. 이거는 그냥 그 당시에는 어린 아이들, 그 어린 애들을 전부 다 통틀어서 소년 그냥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소년, 행락, 소년 시절의 즐거움을 생각하니 말해도 일러도 이르다라는 얘기는 지금도 쓰죠.
저 동생이 잘못했을 때 너 엄마한테 일러 이런 말 쓰잖아요. 말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말해도 소용이 없구나 그런 얘기고요. 늙어서 서러운 말을 하자니 늙어서 서러운 말 이때 구체적으로 서러운 말은 뭐가 될까요? 남편이 나가서 안 돌아와요. 그리고 자기는 쭈글탕 할망구가 돼버렸어요. 자,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한스러운 모습, 남편에 대한 원망스러운 그런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서러움으로 지금 응축되어 있는 거죠. 그 서른 말을 하려고 하니 목이 맨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서사 부분은 서러운 회포를 적는 감회를 밝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본사 1번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본사 1에서는 젊은 시절과 자신의 젊었던 시절의 모습과 혼인하게 된 교님, 어떻게 해서 결혼하게 됐는지 그걸 회상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자, 읽어볼게요. 부모, 부생모욕해서 부생모욕, 아버지가 나를 낳고 어머니가 나를 길렀다. 선생님 어머니가 낳는 거고 아버지가 기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 이 부생모욕이라는 단어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아버지가 낳으시고 어머니가 길렀다. 이것은 어머니나 아버지나 같은 부모님이잖아요. 같은 부모님이니까 누가 낳고 누가 기르고 이런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죠. 하여튼 부생모욕, 어머니가 아버지께서 신고할 때 신자가 무슨 신자요? 신라면 신 이러면 안 돼요. 매울 신자죠. 고자는 쓸 고자입니다. 그러면 신고했다는 얘기는 맵고 쓰고 다시 말해서 고생해서 부모님께서 고생해서 나를 길러낼 적에 애지중지 길렀다는 얘기입니다. 헌한선이라는 사람은요. 공후배필은 못 빨았어도 공후배필이라는 것은 그냥 공후라는 게 좋은 그 벼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높은 벼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배필이 뭐야? 짝이죠. 결혼 상대자죠. 그러면 좋은 벼슬을 가지고 있는 결혼 상대자. 그런 남자는 바라지 않았어도 결혼 상대로 안 바랐다는 얘기야. 알겠죠? 자, 군자 호구를 원했다. 군자 호구는 멀쩡한 남자예요. 그러니까 남자 구실할 수 있는 멀쩡한 사람. 그런 사람을 결혼 짝으로 원했는데 이런 얘기야. 그래서 높은 벼슬을 차고 결혼하는 것은 부모님이 원하지 않았지만 뭐를 원했대요? 군자 호구. 멀쩡한 남자랑 결혼하는 것을 원했다. 그런 얘기죠. 그죠? 자, 근데 삼생의 원업이고 삼생이라는 것은 전생, 그 다음에 지금 현재생, 미래생 이걸 가리켜서 삼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불교적인 그런 어떤 색채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죠. 삼생을 얘기한다는 것은 그 삼생의 원망스러운 업보고 자기가 업보가 있었다는 얘기야. 그 업보고 월하의 연분으로 월하라는 것은 짝을 지어주는 사람. 쉽게 말해서 중매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매쟁이가 요즘에는 그 결혼 정보 회사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 결혼을 알선해주는 그런 회사 중매쟁이 월하의 연분으로 중매쟁이의 인연으로 삼생의 원망스러운 업보요 중매쟁이의 인연으로 장한유 경박자 장한유협 경박자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요 바람둥이에요. 바람둥이 경박한 사람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속이 좁고 조그마한 일에도 흥분 잘하고 펄펄 뛰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장한유협 경박자 장안에 돌아다니는 그런 속 좁은 인간 그런 뜻이에요. 자, 바람둥이인 속 좁은 인간을 꿈같이 만나서 그 당시니까 이거 당시는 언제예요? 당시 결혼할 그럴 당시가 되겠죠. 과거가 되겠죠. 결혼할 당시에 용심이라는 것은 마음을 쓰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용자가 쓸 용자고 심자가 마음 심자죠. 그러니까 그 결혼할 당시부터 마음 쓰기가 살얼음판 디디는 것처럼 어려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계속 바람 피고 돌아다니고 집에 안 들어오고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결혼할 당시부터 어쨌다는 얘기예요. 살얼음판 디디는 것처럼 결혼 생활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다는 얘기죠. 자, 본사 2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본사 2번 들어갈게요. 본사 2번에서는 늙고 외로운 신세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신세에 대해서 한탄하는 그런 부분이 되거든요. 자, 보면 3호 28 겨우 지나서 3호, 15, 28은 16이죠. 그러니까 15세, 16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15, 16세 겨우 지나서 천연여질이 일어났다 그러는데 이 천연여질이라는 것은 어여쁜 모습이 되겠죠. 15, 16세 때니까 얼마나 예쁘겠어. 어여쁜 모습이 저절로 일어났는데 그래서 이 얼굴과 이 태도로 이 천연여질을 가지고 있는 그 얼굴과 그 태도로 백년기약을 맺었답니다. 남편하고 그때 15, 16세 되던 해에 아주 예뻤을 때 결혼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연광이 후르라고 그랬는데 이 연광이라는 단어는 좀 알아두세요. 연자가 해년자고 광자가 빛광자예요. 그러면 해석을 하면 뭐로 해석이 돼야 되겠어요? 해, 빛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 연광은 햇빛으로 해석이 되는 게 아니라 뭐로 해석이 되냐면 세월로 해석이 됩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단어가 더해져서 제3의 뜻, 즉 다른 뜻이 나왔죠. 그죠? 이런 합성 관계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융합 합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간혹가다 출제가 되니까 연광의 합성 관계가 무엇인지 좀 잘 알아두세요. 전혀 이질적인 두 개의 단어가 만나서 새로운 제3의 뜻을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 합성 관계를 뭐라고 한다? 융합 합성 관계라고 합니다. 자, 이런 융합 합성의 예로는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단어 중에 춘추라는 단어가 있어요. 보통 어른들한테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어르신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춘추가 어떻게 되세요? 또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뭐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그 춘추라는 것도 원래 봄하고 가을이라는 단어가 두 개 더해진 거예요. 그런데 뭐로 해석이 되냐면 나이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춘추 같은 단어도 연관과 똑같이 융합관계니까 하나 좀 정리 좀 해두시고요. 연광이 흐르라고 세월이 훌훌 지나가고 조물주가 시기해서 조물주는 고전문학에 많이 나오는데 세상을 창조했다고 알려져 있는 전설상의 인물이죠. 그 조물주가 우리를 시기해서 그 시기를 해가지고 봄바람 가을물이 배우리 북 지나듯 확 지나가 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때 봄바람하고 가을물이 지나갔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이 문장을 해석하면 세월이 흘러갔다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중간에 껴있는 배우리 북이 문제예요. 이 배우리 북에 갈 때 배우리 북이라는 게 뭐냐면 배틀, 여러분 그 천자는 배틀이라는 기계 알죠? 그 배틀이라는 기계에 씨를 꽂는 추가 있어요. 그 추가 빨리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야 씨를 빨리 꽂고 그 다음에 천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럼 배우리 북 지나듯 했다는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겠어요? 그만큼 세월이 빨리 흘러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세월이 결국 이 문장은 세월이 빨리 흘러갔다를 갖다 의미하는데 그 세월이 빨리 흘러갔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비유한 거죠. 정확히 말하면 몸한 듯 그랬으니까 직유법을 썼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배우리 북 지나듯 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알아두세요. 출제가 잘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설빈화는 아까 공부했던 천연예술과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눈처럼 예쁜 얼굴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여쁜 얼굴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예뻤던 얼굴 어디다 두고 어디 가고 면목 가증되었구나. 자, 요즘에 여러분들 쓰죠. 저희 가증스러운 녀석 할 때요. 이 면목 가증, 즉 얼굴의 모습이 가증스럽게 됐다고 했으니까 결국 뭐가 된 거예요? 쭈글쭈글한 아이고 못하는 거 봐요. 쭈글쭈글한 할머니가 돼버렸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늙었다는 얘기죠. 세월이 흘러가서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월이 훌훌 흘러가서 자기가 늙어버렸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자신이 어떤 삶이라는 것 자체가 빨리 흘러갔다. 덧없다. 뭐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이걸 가리켜서 흔히 뭐라 그래? 인생이 무상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인생 무상도 들어갑니다. 내 얼굴을 내가 봐도 왜 면목가정 쭈글땅 할머니가 돼버렸잖아요. 내 얼굴 내가 보거니 누가 어느 님이 나를 괴일소니 할 때 괴단은 고전문학에 많이 나오죠. 사랑할 거냐 이겁니다. 사랑하지 않을 거란 얘기죠. 자, 여기는 서리적 표현이 되겠죠. 서리적 표현이라는 것은 의문형으로 끝나긴 끝났는데 답변이 필요 없는 겁니다. 이게 늙어버렸으니까 천연예술이나 설빈화환 같은 그 얼굴이 면목가둥처럼 늙어버렸으니까 내가 생각해도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줄 것인가 그런 얘기로 의문형을 던졌지만 답변이 필요 없죠. 사랑할 사람이 없을 것 같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서리적 표현이 들어간다는 거. 스스로 참귀하니 스스로 내 자신을 갖다 반성해보니 누구를 원망하겠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원망할 사람 없다는 얘기죠. 결국 내 자신이 문제라는 얘기니까 이런 게 뭐라고 그래? 자탄이라고 합니다. 자탄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보고 탄식한다 라는 것을 자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내 생각, 나를 갖다 되돌아보니까 누구를 원망하겠는가 하면서 자탄한다. 이 자탄도 알아두세요. 흔히 이 부분에 밑줄을 그어놓고 여기에 담겨있는 화자의 심정과 똑같은 걸 찾아라.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는 스스로 탄식하고 있는 것, 자기 자신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는 작품을 찾아주시면 답이 됩니다. 자, 본사 3번 넘어갈게요. 자, 남편을 원망하는 내용이 본사 3번에 담겨있대요. 335 야유원에 세 사람이 났단 말인가 그랬는데 자, 335 친구들끼리 여러분 지금도 많이 쓰죠. 335라는 것은 서너 명 5명이 몰려다닌다. 그럴 때 335라고 합니다. 335 친구들끼리 몰려다니면서 야유원이라는 단어도 좀 알아두세요. 야유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생집이에요. 기생집. 자, 그래서 기생집의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작품 중에 정읍사라는 작품이 있을 거예요. 그 정읍사에 보면은 남편이 행상을 나가서
진대를 디딜까 두렵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때 그 진대라는 것 자체가 뭐 고통스러운 현실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이 정읍사라는 노래가 남편이 나가버린 것에 대해서 꾸지람하고 원망하는 노래로 해석을 한다면 그 진대를 뭐로도 해석할 수 있냐면 이 똑같이 야유원처럼요. 진대 야유원처럼 똑같이 뭐로 해석할 수 있는 기생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른 여자로도 해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야유원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작품을 찾아라 했을 때 정읍사를 여러분들이 답으로 찾아주시면 기생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 다른 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걸 찾아주시면 답이 됩니다. 야유원에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기생이 들어왔단 말인가 할 때 당연히 야유원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니까 이 사람은 누가 되겠어요? 기생이 되겠죠. 기생. 즉 새로운 여자 또는 기생이나 또는 새로운 여자한테 푹 빠졌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자모 남편 친구들끼리 짝을 지어다니면서 야유원 기생집에 가서 새로운 기생에 빠져 있느냐 이런 얘기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꽃 피고 날 저문 날에 정처 없이 나왔고 꽃 피고 날 저문 날 언제야? 봄이죠. 봄은 보통 사람들이 많이 야유회도 가고 놀러도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꽃 피고 날 저문 날에 정처 없이 나가서 백마금편이라는 것은 야 여자 만나러 가는데 이성친구 만나러 가는데 옷을 꾸질꾸질하게 입고 가면 이성친구가 좋아하겠어? 아니죠. 막 꼬질꼬질하게 수염 이만큼 길고 그러면 당연히 같은 남자라도 보기 싫을 텐데 그러니까 꾸미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백마금편이라는 것은 흔히 호사스러운 옷차림으로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호사스러운 옷차림으로 어디를 그렇게 돌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죠. 당연히 어디 가겠어요. 다른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기생집에 가고 있다는 얘기죠. 요즘에 이런 남자 만나면 결혼해야 되겠어요? 기다려야 되겠어요? 절대 기다려서는 안 되죠. 그죠? 근데 조선시대 그 사회 문화적 배경으로는 남자는 능력에 따라서 여자들, 즉, 다시 말해서 부인들을 몇 명씩 둘 수가 있었죠. 그 첩첩제도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여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게 기분 나쁜 거죠. 근데 기분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사회적 문화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한스럽게 자기가 그 남편은 원망스럽지만 그 한을 감추고 살 수밖에 없었던 게 조선 여인의 현실이었습니다. 뭐 지금하고는 사회적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달랐던 그런 시기가 되겠죠. 원근을 모르니 원근 장소죠. 가깝고 먼 곳을 가리키는데 남편이 있는 장소가 되겠죠. 어디 있는지 멀리 있는지 가까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소식이야 더욱 알겠는가 소식도 모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결국 남편이 나가가지고 기생집에 나가서 돌아다니려고 들어오진 않습니다. 근데 찾으러 가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근도 모르는데 남편의 소식을 어떻게 내가 알겠느냐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본사 3번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바람난 남편에 대해서 원망하는 부분이 본사 3번이 되겠죠. 자 넘어가서 이제 본사 4번으로 들어갈게요. 자 계절 변화에 따른 남편에 대한 그리움. 그러면 계절 변화라는 부분이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에 대한 얘기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본사 4번을 독해할 때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에 대한 얘기를 찾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선생님이 초도에 얘기를 했지만 이 작품은 규원과 원망하는 작품입니다. 하지만 남편에 대한 뭐도 들어간다고 그리움의 정서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원망 일변도로 작품을 해석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본사 4번 읽어볼게요. 인연을 끝이선들 생각이 없겠느냐. 그러면 남편과 에이 나쁜 놈 하면서 인연을 끊는 이혼 생각도 해봤다는 얘기죠. 그죠? 이혼 생각을 해봤는데 끝이선들 생각이 없겠느냐. 근데 희한하게 얼굴을 못 보거든 그립기나 말려무나 얼굴을 못 보거든 그립기나 말려무나 그랬으니까 남편이 은근히 그리운 거죠. 그죠? 남편에 대한 은근한 그리움을 갖다 또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보편적인 심정을 한번 보세요. 집을 나가서 다른 여자한테 빠진 남편을 과연 누가 그리워하겠습니까? 저 몹쓸 인간, 왼수 같은 놈 이렇게 되겠죠. 그지? 자 그렇지만 참고 견딜 수밖에 없었던 게 조선 여인의 모습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 또 뭐야? 여인의 한도 같이 들어간다 볼 수가 있겠죠. 자 12대 길기도 길고 하루 기다리는 거예요. 하루를 남편이 올 때까지요. 하루 12대 길기도 길고 30일 한 달이죠. 한 달이 지루하구나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남편을 기다리면서 지루하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옥창에 심어놓은 매화가 몇 번씩 폈다 졌다 그랬는데 여기서 주의할 거 선생님이 매화에다가 지금 색깔펜으로 마킹을 해놨는데요. 이유가 뭐냐면 옥창이라는 것은 여자가 거처하는 여자의 방
여자의 방에 있는 창문을 갖다 옥창이라고 합니다. 그 옥창 앞에 심어놓은 매화, 그 화자의 방 앞에 심어놓은 매화가 몇 번씩 폈다 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다가 지금 색깔펜으로 마킹을 해놨냐면요. 우리 보통 매화하면 사군자 일종이죠. 그럼 사군자 일종이니까 지조 있는 선비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지? 그러면 이 매화를 놓고 나의 화자의 지조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매우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매화는 그냥 단순하게 뭐만 얘기하냐면 내 창문 앞에 심어놓은 매화가 몇 번씩 폈다 졌다 그래서 남편이 나가서 안 들어온 지 시간이 그만큼 흘러갔다를 표현하기 위해서 매화를 등장시킨 거지 절대로 지조 있는 화자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매화, 남편에 대한 변함없는 그런 지조를 표현하기 위해서 매화를 등장시켰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화 부분에 대한 해석도 잘 물어보니까 주의하시고요. 겨울밤 차고 살 적에 눈까지 섞어치고 자 이제 겨울이죠. 여기 지금 어디 나왔어요? 아까 여기 그 본사 4번의 주제가 계절 변화에 따른 남편에 대한 그리움 그랬으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얘기 나온다고 그랬죠. 자 봄에는 이런 모습이고요. 겨울에는 차고 찰 적에 눈까지 섞어친대요.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일까? 설상가상이죠. 추워 죽겠는데 눈까지 내리니까요. 섞어치고 여름날 길고 길 적에 안 그래도 잠이 안 와 죽겠는데 구준비는 또 무슨 일인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잠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니까 화자 입장에서는 설상가상의 상황이 되겠죠. 하여튼 겨울도 그렇고 여름도 그렇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삼춘하려 후시절에 경물이 시름 없다 할 때 봄 얘기가 여기 또 나오네요. 삼춘화류라는 것은 꽃 피는 좋은 시절입니다. 호시절이라는 것도 좋은 시절이고 그러니까 꽃이 피는 좋은 봄날을 가리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꽃이 피는 좋은 봄날에 경물이 모든 것들이 짜증만 난다, 씨름 없다, 짜증난다, 뭐 나한테는 관심이 없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외부의 풍경하고 그다음에 화자의 내면적인 모습하고 서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대된다는 얘기죠. 내면적인 모습하고 불일치한다는 얘기죠. 불일치. 반대가 아니라.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남들은요 꽃이 핀다고 그래서 남편하고 같이 아내하고 같이 이렇게 꽃 구경도 가고 꽃지짐도 부쳐먹고 봄 구경하고 막 놀아요. 근데 자기는 남편이 옆에 있어 없어? 없잖아요. 없으니까 그런 꽃 구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어떨까 기분이? 상당히 좋지 않겠죠. 그치?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좋은 꽃이 피고 아름다운 시절이 돼도 남편이 없으니까 자기 혼자만 어떤 거예요? 짜증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물건들이 모든 경물 보이는 것들이 전부 다 나하고 관계가 없다, 실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의 풍경과 화자의 내면이 서로 불일치한 모습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구절도 무슨 의미인지 간혹가다 잘 물어보니까 구절의 의미 잘 기억하시고요. 가을달 방에 들고 가을 얘기 나왔죠. 가을달 방에 들고 실솔이 상에서 올 적에 자 상은 책상입니다. 그럼 책상 앞에서 뭐가 울고 있대요? 달이 방에 들어온 다음에 실솔은 귀뚜리예요. 귀뚜라미. 자 귀뚜라미가 지금 방에서 울고 있답니다. 그런데 사실은 누가 울고 있는 거야? 화자 자신이 울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귀뚜라미는 어떤 대상이 될 수 있어? 감정이입된 대상이 되겠죠. 자, 감정이입된 대상 귀뚜라미 잘 알아둡니다. 사실은 귀뚜라미가 우는 게 아니라 누가 우는 거다? 화자가 우는 거고 화자는 결국 귀뚜라미가 동일시된 거죠. 이렇게 감정이 투영된 대상과 화자가 동일시됐을 때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감정이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감정만 투영됐을 뿐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자,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감정이입이라고 하지 않죠. 그런 경우는 뭐라고 하냐면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감정이입과 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고요. 자, 이건 지울게요. 여러분들 그냥 객관적 상관물을 보충하기 위해서 필기한 내용이니까. 자, 긴 한숨 떨어지는 눈물 속절없이 햄이라는 것은 생각이란 뜻입니다. 생각만 많구나.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려울 것 같다 하면서 남편을 그리워하면서 이렇게 자기의 어떤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 부분인데 중요한 부분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그런 사계절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화자의 어떤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 잘 알아두시고요. 자 넘어가서 본사 5번 봅니다. 자 본사 5번은 고사가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쓰면 지금 색깔로 마킹해 놓은 부분 보면 소상야오의 대소리 섰도난다 이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화표천년의 벼락이 운다 이런 얘기가 있죠. 자, 이게 비유됐는데 고사를 인용해서 비유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규언가는 고사가 인용돼 있다. 그것 좀 잘 기억하세요. 자, 일단 검은 곳 하면서 외로움과 한을 느낀다라고 했으니까 분사 5번도 읽어봅시다. 도로에 풀처연이 다시 한번 풀어 헤쳐서 해다 아까 뭘로 해석했어? 생각으로 해석했죠.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 이러면 무엇하겠는가. 남편을 계속 그리워하고 남편 언제 와 막 이렇게 고민하면 무엇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청등을 돌려놓고 자 청등. 자, 이 청등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청사초롱이에요. 청사초롱이라는 것은 언제 밝히는 등이냐면 신혼 첫날 밤에 밝히는 등이 청사초롱이에요. 신혼 첫날 밤에 남자와 여자가 신혼 첫날 밤 서로 합방을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청등인데 화장한테는 지금 남편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 청등이 필요 있어요?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겠죠. 누군가 청등을 딱 켜놓은 거야. 그래서 저 청등을 보면 마음이 어떨까? 에이! 하면서 짜증이 나겠죠. 그 청등을 휙 돌려버린 거죠. 그러면 청등은 화자를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소재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화자의 어떤 비참한 그런 마음이 청등 속에 투영이 될 수 있죠. 그렇죠? 하지만 청등이 직접적으로 감정을 노출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로 해석한다? 객관적입니다. 객관적 상관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단어가 이 청등이라는 단어예요. 자, 여러분 청등 이것도 잘 기억하세요. 그 청등을 확 돌려버리고 녹기금 검은고입니다. 검은고 악기죠. 악기 검은고 검은고를 비스듬히 안고서 뭐했다? 백년화라는 곡조를 백년화 한 곡조를 근심 섞어서 탔다는 얘기입니다. 뭐를 부른겨? 노래. 알았죠? 그 노래 이름이 뭐라고? 병년화라는 노래를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검은고를 가지고요. 그 남편이 안 돌아오고 그러니까 그립고 막 해서 야 이렇게 하면 못하겠느냐 해가지고 에잇 그러면서 뭐야 청등 확 뒤집어버리고 검은고를 딱 가져다가 뚱따당 하고 탔다는 거죠. 근데 그 노래 이름이 병년화예요. 근데 그 병년화 노래가 어떻냐? 근심 섞인 노래, 시름조차 섞어 탔다 그런 얘기죠. 그럼 노래에는 바로 뭐가 들어가? 여인의 한스러운 모습과 비애, 슬픔 이런 감정들이 그 노래에 반영이 됐겠죠. 그 비애의 그런 슬픈 감정이 뭐로 빗대져 있냐면 이 두 줄에 빗대져 있는 겁니다. 자, 소상강 야우에 야우 밤비죠. 밤비에 대나무 소리가 섞어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뭐가 병년화라는 노랫소리가 그렇게 들린다는 얘기니까 그냥 일단 슬프다로 해석을 해볼게요. 슬프다 그런 얘기죠. 그만큼 또 화표 천년에 화표라는 것은 그 무덤 위에서 장식으로 세우는 어떤 그 돌 같은 비석을 말하는데 그 화표에 천년에 한 번씩 학이 내려온대요. 그 학이 내려와서 우는데 그 소리가 너무 슬프대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슬프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그러면 병렬하는 노래를 갖다가 뭐에 빗댄 거예요? 소상강 야후의 대나무 소리 섞어 들리는 것 같이 슬프다. 또 화표 천년에 학이 우는 것처럼 슬프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두 구절은 뭐를 빗댄 거다? 병렬화 노래의 곡조 소리를 빗댔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뭐를 통해서? 그랬으니까 직유법을 통해서. 자, 이 부분이 바로 고사가 인용된 부분인데 오른쪽에 선생님이 고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놨습니다. 이 병렬화의 노래소리에 담긴 전설을 비유한 고사에 대해서라고 해서 정리를 하는데 첫 번째 고사는 뭐냐면 순임금의 두 왕비였던 아황과 어영이라는 그런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순임금이 죽으니까 그 소상강가에 가가지고 슬피 울다가 빠져 죽었다. 그 남편을 따라 죽은 거죠. 그래서 그 슬픈 노랫소리를 표현할 때 소상강 야후의 대나무 석고를 들린다 라는 표현을 상투적으로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투적인 구절들은 고전문학에 많이 인용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춘향전에도 이 아황과 어영에 대한 얘기가 인용이 되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올 때 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둘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자, 화표 천년에 벼락이 온다 그랬는데 그 중국의 요동에 가면 정영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돌을 닦아가지고 신선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년 후에 자기 집 화표, 그 조상을 갖다 모셔놓은 그런 어떤 비석, 그 화표에 딱 앉아서 한참 울고 있는데 그 집을 바라보고 있는데 자기 후손이 화살을 들고 와서 자기를 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기를 몰라보고 자기를 쏘려고 하니까 자기는 조상이잖아. 근데 자기 후손이 쏘려고 하니까 얼마나 슬프겠어. 슬피 울다가 떠났다. 그런 전설이 전해집니다. 자, 그래서 뭐 그렇다는 얘기인데요. 여튼 뭐 이런 전설 자체도 물론 여러분들이 알아두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본문에 지금 제시가 되어 있는 병년화라는 노래 곡조를 고사에 빗대서
슬픈 감정을 표현했다. 이걸 꼭 알아두세요. 출제 잘 됩니다. 옥수에 타는 솜씨, 옥수에 타는, 옥수라는 것은 여인의 예쁜 손을 가리킵니다. 그 옥수로 타는 수단, 수단이라는 것은 솜씨, 솜씨. 그러니까 검은고를 타는 솜씨를 가리킵니다. 이 수반의 뜻도 간혹가다 물어보니까 잘 기억하세요. 솜씨, 옛날 소리 그대로지만 옛날에 그 솜씨 그대로란 얘기예요. 부용장이 적막하니, 부용장이라는 것은 뭐 휘장, 그 커튼 같은 휘장인데요. 그냥 여러분들이 뭐 여인의 방에 있는 휘장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부용장이 적막하니, 왜 부용장 적막한 게 뭐야? 남편이 없잖아. 혼자잖아요. 혼자 적막하다. 이렇게 아무도 없이 적막하니 누가 들어줄 거냐 이겁니다. 들어줄 사람 아무도 없다는 얘기죠. 왜? 화자 혼자만 검은고를 타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간장이 애간장 타서 흔히 우리가 그 뱃속에 있는 게 대장하고 소장이 있죠. 그게 간장이라고 하죠. 그 간장이 굽이 돼 산처럼 꾸불꾸불하게 굽이 끊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뭐야? 속상하다는 얘기죠. 속상하다는 얘기. 알겠죠? 혼자 이렇게 아무도 없는 곳에서 검은고를 타고 아름다운 노랫소리 그 솜씨 그대로지만 지금 현재 내 옆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나는 지금 뭐야? 속상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설하고 가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끝이 보이네요. 자, 간절한 기다림과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면서 작품이 끝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잠을 들어서 꿈속에나 님을 보려고 했다 이겁니다. 자, 꿈이라도 꿔가지고 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누구를? 남편을 만나고 싶었는데, 바람에 떨어지는 잎사귀와, 자, 떨어지는 잎사귀, 풀 속에 울고 있는 짐승들, 이 짐승들이 무슨 일 원소로서 내 잠을 깨워버렸다는 얘기야. 근데 주의할 거 있죠. 꿈속에서 님 만났어? 안 만났어? 안 만났죠. 꿈속을 가서 님을 만나려고 했는데 누가 방해한 거야? 떨어지는 잎사귀와 풀 속에 우는 짐승이 화자를 방해한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 떨어지는 잎과 짐승은 화자 입장에서는 뭐가 될까? 원망의 대상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원망의 대상이다. 이렇게 한번 좀 적어 놓고요. 원소로서 내 잠을 깨버렸다는 얘기예요. 꿈속에 보려고 했는데 주의할 건 꿈에 안 만났어요. 얘들 때문에 깨버린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천상의 견우, 직녀, 은하수로 막혔어도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하늘나라에 살고 있는 견우와 직녀. 여러분 견우, 직녀 서로 알죠? 견우, 직녀는 1년에 한 번씩 만나죠. 언제? 7월 7일날. 그게 칠성날이죠. 7월 7일날 은하수에 까마귀와 까치가 다리를 놓아줘서 견우와 직녀가 1년에 한 번씩 만납니다. 그죠? 자, 견우와 직녀는 은하수로 막혀 있어도 그러면 이 은하수라는 것은 견우와 직녀를 막는 뭐야? 일종의 장애물이 되겠죠. 그죠? 자, 장애물이 돼. 그런데 아까 그 설화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7월 7일 1년에 한 번씩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애물은 한 번은 열리니까 오픈된 장애물이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은하수는요. 그래서 7월 7일날, 7월 7석, 1년 1도에서 1년에 한 번씩, 1년 건넜다는 이거야. 1년에 한 번씩 이 도자가 건널 도자예요. 은하수를 건너서 실기치 아니한다. 실기. 약속을 깨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실기치 아니한다. 약속을 깨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1년에 한 번은 만난다는 얘기가 되겠죠. 누가? 견우와 직녀가. 그러면 은하수가 장애물이긴 하지만 그래도 견우, 직녀는 어떻다는 얘기야? 1년에 한 번씩 만나요. 그런데 화자는 지금 어떤 거야? 우리님 가신 뒤로는 우리님 남편이죠. 남편이 간 다음에 무슨 약수가 될 건데, 자, 이 약수도 마찬가지로 약수라는 강을 건너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대요. 그래서 이게 전설상에서 전해주는 그런 장애물이 되거든요. 자, 우리님 남편이 떠난 다음에는 무슨 약수가 가력간데, 어떤 장애물이 가력간데 오거나 가거나 소식조차 끊었어서 안 온답니다. 자, 그런데 주의할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남편과 화자를 가로막는 존재, 약수, 장애물, 이거는 완전히 닫힌 거죠. 더 이상 만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견우직녀 얘기와 화자와 남편과의 관계 두 개는 서로 비교된 게 아니라, 공통적으로 비교된 게 아니라, 견우직녀는 그래도 한 번 만나는데 화자는 어떻게 돼? 만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화자의 그런 심정을 견우직녀의 대비해서 더 외로운 정서를 감지하고 있는 거죠. 자, 오른쪽 잠깐 볼게요. 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견우직녀와 화자와 님의 상황은요, 현재 이별의 상황은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견우직녀 은하수로 막혀있지만 그래도 만남을 기약할 수 있죠. 하지만 화자와 님의 관계는
특별한 장애물도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여기 좀 조심하셔야 될 게 구체적인 약수가 가렸다가 아니라 약수가 가렸는가?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가시노는 무슨 약수가 가렸는데 이런 얘기니까 진짜 약수가 가렸다는 것이 아니라 약수처럼 그렇게 가려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화자와 님 사이에 장애물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셔야죠. 그죠? 자, 그래서 특별한 장애물은 없는 것 같은데 약수로 가로막혔는지 모르겠다는 얘기죠. 약수로 가로막혔는지 님의 소식을 모르기 때문에 만남을 기약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걸 통해서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대조죠. 견우직녀 그런 설화를 화자의 처지와 대조함으로써 화자의 외로운 심정을 더욱더 강조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여기 해석 주의합니다. 약수 가렸다 그럴 때 이거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가렸는지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알았죠? 자, 무엇이 가렸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마치 빗댄 겁니다. 약수가 가려진 것처럼 님의 소식을 알 수 없으니 참 답답하다 그런 얘기지. 진짜로 약수가 확 앞에 있어가지고 약수라는 강이 화자하고 님 앞에 있어가지고 그 약수에 의해서 가려졌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다만 약수는 닫혀있는 그런 장애물로서 소식이 완전하게 열리지 않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뿐이에요. 난간에 비스듬히 서서 님 가신 곳을 바라봤다. 그래 이제 결국 도대체 이님이 언제 올까 해서 난간에 비스듬히 서서 님 계신 곳을 바라봤다는 얘기죠. 근데 초로는 맺혀 있고 모운이 지나가더라 이겁니다. 초로는 이슬이에요. 아침 이슬. 사실은 뭐겠니? 눈물이겠죠. 자, 모운은 저녁구름인데 이 저녁구름은요. 보통 어떤 쓸쓸한 그런 감정을 더욱더 심화시킬 때 많이 인용이 됩니다. 그래서 초로도 맺혀 있고 화자가 눈물을 흘리고 저녁 구름을 보면서 화자가 쓸쓸한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초로는 화자의 어떤 마음? 슬픈 마음. 그죠? 님을 기다리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마음이고 모우는 화자의 쓸쓸한 마음이 투영된 거죠. 그러니까 감정이입된 건 아니죠. 왜? 초로가 운다. 그 다음에 모운이 쓸쓸하다. 이렇게 표현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속에 그냥 나의 쓸쓸한 마음과 그 다음에 화자의 어떤 눈물, 슬픈 그런 마음을 투영했을 뿐이기 때문에 얘들은 다 객관적 상관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중림 푸른 곳에 새소리만 더욱더 서럽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사실 대나무밭에서 새소리가 서럽다 그런 얘기도 서럽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새소리가 서러운 거예요? 아니면 화자가 서러운 거예요? 그래, 화자가 서러운 거죠. 자, 그러면 새소리가 서럽다고 감정이 직접 새소리 속에 투영됐죠. 그러면 화자의 감정과 새소리가 서로 일치한다고 보면 되겠죠. 이런 경우는 뭐라고 한다? 감정이입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객관적 상관물과 감정이입은 잘 구분하세요. 객관적 상관물은 화자의 마음이 투영된 건 사실이지만 직설적인 표출이 되지 않고 감정이입은 화자의 마음이 투영되면서 직설적으로 화자의 감정이 노출됩니다. 그런 부분의 차이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세상 사람, 서러운 사람 굉장히 많은데 수업도 하려니와 박명, 기구하다. 당연히 기구하죠. 남편 나가서 안 들어오는데 기구한, 홍한 얼굴이야. 나 같은 사람이 또 있단 말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없다는 얘기죠. 그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의문형은 의문형인데 답변이 필요 없는 거니까 소리적인 표현이 들어갔다고 할 수가 있겠죠. 아마도 이님의 지위로, 자, 지위라는 뜻도 좀 알아둡니다. 자, 이 지위라는 것은 탓이에요. 탓. 님의 탓. 이 님의 탓으로 내가 살까 말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감정이입하고 객관적 상관물 잠깐 정리를 좀 해놨는데요. 감정이입은 중요한 것은 감정이 일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직접 투영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새소리가 서럽다 그래서 새소리와 화자가 일치하고 있었죠. 직접 투영해서 서럽다는 말을 쓰고 있죠. 자, 객관적 상관물은요. 그냥 상황 또는 간접적 정서 제시입니다. 그래서 초로라든지 모음 같은 경우는 화자의 슬픈 마음, 눈물 이런 걸 갖다가 표현함으로써 슬픈 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된다? 객관적 상관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규원과 본문 독해를 마쳤고요. 자, 규원과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복습을 좀 해볼게요. 영광이 흐르를 한다는 얘기는 세월이, 이때 영광은 세월로 해석한다고 그랬죠? 자, 흐르는 세월에 대해서 한탄하는 대목이 영광이 훌훌 지나갈 때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자, 삼생의 원망스러운 업보고 월하, 중매쟁이의 인연으로 이런 얘기죠. 거기는 님과의 만남을 운명으로 여긴다. 자, 어쩔 수 없이 삼생의 원망스러운 업보였는지 만났다 그랬으니까 운명론적 사고방식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거 알아두시고요. 자, 스스로 반성하니 누구를 탓하겠는가?
박명, 기구한 얼굴이야 나 같은 사람이 또 있는가? 라고 했는데 자신의 신세에 대해서 자탄, 자조, 자탄, 스스로 탄식한다 그런 얘기죠. 자, 이 부분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장안유 경박자 뭐야? 바람둥이라고 그랬죠. 바람둥이를 꿈같이 만나가지고 3, 3, 5 짝을 지어다니면서 기생집에 세 사람이 났단 말인가? 또 우리는 가시노는 무슨 약수가 가릴건데 오거나 가거나 소식자 끊어서 안 온다는 얘기야. 님의 소식도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님의 지혜로 탈동말동한다. 님에 대한 원망의 정서가 드러난 구절 알아두시고 자 12대 길기도 길고 30일 지루하다 그랬으니까 세월 보내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남편 기다리기가 지루하다라고 표현했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 작품의 특징 중에 하나가 종결어미 형태를 보게 되면 순우리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 순우리말을 사용해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 부분이 뭐 속절없다, 생각이 없을 수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통해서 화자는 어떤 감정을 드러내냐면 미세한 어감까지 반영해서 감정과 생각을 표현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말을 씀으로써요. 또 고조된 정서를 우리말을 사용해 순우리말을 사용해서 감각적으로 잘 토로한 그런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순우리말 사용의 효과가 무엇인지 이 두 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교훈과 마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